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1일 한치의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하 요건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실적 공시 보완, 신청 결과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 모집 업체를 주의하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서민이 힘든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금융에서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또 행복한 금융경제 활동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박상웅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국장님 이렇게 모시니까 제가 좀 긴장되는 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그래서 근데 국장님 주로 어떤 일을 그동안 하셨습니까? 금융과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네. 네, 업의 본질은 재무상담사로 17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서 네, 뭐 기존의 업을 전혀 놓진 않고 현업에 발을 두고 적을 두면서 현장의 감각을 바탕으로 금융 소비자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넘게 재무상담사 하시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행복한 사회 공헌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금융행복 네트워크의 사무국장님 일을 하시고 같이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기업에서 자금 관리 일을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돈에 대한 부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개인의 삶과 연결이 되고 또 개인의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재무 상담 쪽으로 이제 제가 17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 좀 더 그런 일들을 개인에 만나서 상담하는 일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기여하고 싶어서 사무국을 맡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러운데 작년에 금융행복 네트워크죠. 금행넷이라고 그냥 보통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금행넷이 주로 작년에는 어떤 활동을 좀 많이 하셨나요? 네, 금행넷은 이제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라고 해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민간 금융 전문 단체로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우리 이제 요즘 그런 말 쓰진 않지만 예전에는 흔히 고아라는 말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이런 청년들을 1대1로 멘토링하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 소비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금융에 대한 정보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의 금융 권익을 좀 높이기 위한 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 청소년들을 멘토링하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20만 원 저축하면은 1년에 240만 원인데 그쵸. 1년에 이자 48만 원 정도를 보태줘서 한 3년이면은 약 146만 원 정도의 이자를 보태주는 이런 역할들을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저희가 금행넷이 함께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저희가 경제교육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KDI 원장상을 받았었던 2022년에 그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금융인을 위한 금융윤리 요즘에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금융인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금융윤리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핫한 키워드인 ESG, 그렇죠. 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기업 경영에 대한 화두인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들로 기업들이 우리는 잘한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ESG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사단법인으로서 하고 있고요. 해외 청소년 위해서도 금융, 경제, 청소년 관련된 연구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일을 하셨네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자립 청소년들, 그러니까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하고 1대1로 멘토링해서 올바른 그 경제 인식도 심어주고 또 이자를 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 소비자 금융 피해 방지. 고령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어르신들 많이 당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 상품에 대한 것들도 하시고, 그래서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KDI 원장상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금융윤리 동영상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금융기관에 대한 ESG 평가 사업도 하시고 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대본에 없는 거 제가 잘 여쭤보거든요. 여쭤보는데 자립준비 청년이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면 이제 자립하게 돼서 기관을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1년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런 우리 청년들이. 연간 배출되는 청년들이 2,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했던 만 18세가 아니라 만 24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 만 24세. 그래서 본인의 아. 선택에 의해서 기간을 보호 시설에 좀 더 있다가 나갈 수 있게끔 좀 법적인 연령이 좀 바뀌었구나. 완화가 됐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터울에서 울타리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 24살이라 하더라도 25, 그럼요. 6이면 아직 젊은 그렇죠. 때잖아요. 예. 네, 그런 시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전개가 되고 요즘에는 이제 한 2년 전에 안타까운 일로 경기도 광주에서 자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청년이 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관심들을 많이 갖고 기업에서도 이제 자금들을 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당장의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네, 지원이 잘 돼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하는 프로그램들이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진짜 저는 진짜 관심이 많아서 관심 있는 얘기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23년은 좀 이제 2달 지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계신가요? 지금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영끌, 뭐 하우스 푸어 뭐 이런 거 많다고 지난번에 나오셨던 우리 전문가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느 상황이 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그리고 올해는 그런 걸 보시면 어떤 사업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네, 영끌이라는 거 이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예. 투자를 했거나 B2, 빚내서 투자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준비 청년들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진 않습니다. 제가 어느 기관 가서 이제 한 18명 정도를 모아놓고 활동식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잃어버린 돈들 대로 한번 서보자라고 했었더니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 합치면 1억이었거든요. 이 청년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이었어요. 그 말씀은 요즘처럼 이렇게 빚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 어떤 뭔가 돈을 불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안감들인 거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런 불확실한 그런 생각들은 자립준비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요는 그렇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진행했었던 그런 사업들과 멘토링 부분들이 올해도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과 또한 일반 청년들 포함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것이 돈에 대한 것만 기술적으로 가르쳐주는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융복합적으로 돈은 무엇인가 또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삶의 의미를 좀 돌아보면서 돈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게끔 하는 금융 융복합, 융합적인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담 멘토링 사업들을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들 대상으로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할 계획이고요. 시니어 노년기 대상 이게 특히나 요즘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이제 불과 몇 년이면은 일본을 앞질러서 전 세계 초고령 사회로 이제 우리나라가 접근하게 되는데요. 시니어 은퇴 세대들을 위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시니어 금융 사기 위험 지수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니어 금융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에 저희가 지금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금융 피해 사례를 좀 더 조사하려고 하고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니어 금융 소비자를 위한 금융 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사기 위험 지수를 개발하겠다. 이것이 저희가 정책적인 연구 목적으로 금융넷의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시니어 금융 사기 위험 지수. 야, 이거 재밌는데요. 그 지금 보면 시니어 제가 아까도 뭐 보이스피싱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시작할 때 오프닝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감원에서 그 주의보를 내렸어요. 뭐 NFT다, 뭐 플랫폼이다 해서 뭐 고수익을 보장한다. 근데 대부분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 많이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 상담의 네. 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습니다. 아, 제가 이제 어느 지역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예, 선능 지역, 예, 선능 지역에서 이렇게 빌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들어보면 모 건물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예. 60대, 70대 지긋하게 모자를 쓰고 계시거나 이렇게 스카프를 두르고 계시는 중노년 예. 세대 분들이 코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 1년 전쯤이었거든요. 1년 전에.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어느 지역이든 뭐 불문하고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사기 피해 관련된 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산업에서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예, 본인들은 어떻게 소비자를 잘 보호하고 보호하겠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매의 관점에서 조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피해를 겪는 사기를 당하는 그런 행동의 측면에서는 좀 더 약간 틈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융소비자 운동이 전개되고 또 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 즉 은행에서나 증권사나 보험업권에서의 금융 쪽에서 산업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 정책에서도 이런 노인 시니어들의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저희는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평가 지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 야,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니어들 이 층들은 한번 사기 당하면 복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네.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잘 보호를 해 드려야 되는 대상들인 것 같은데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 얘기고요. 작년에 보니까 포럼을 하셨잖아요. 금융소비자보호 시니어 금융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가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금융 사기 피해죠. 아, 사기 네. 피해. 저희들이 그 포럼을 이제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저희 네. 금액넷이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진행했더니 기사에서 예. 기자님이 예. 그런 기사를 하셨어요. 내 자식이 예. 돈을 뺏어간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아, 내 자식이 돈을 뺏어간다.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자녀들에 의한 금융 피해, 이게 이제 금융 사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학대가 되는 거죠. 학대라는 것은 방임, 부모의 학대까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방임해버리는 그런 것도 학대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돈을 이렇게 편취하는 거,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상도례에 의해서 가족 상도례의 어떤 그런 법률에 의해서 자녀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편취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둔감한데 이런 어떤 노인들의 금융 사기나 또는 금융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포럼에서 이제 그 자녀들도 내 돈을 갖고 간다. 우리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죠. 군대 가는데 총사해야 되니까 얼마 보내주세요. 편지서 우리 60년대 50년대 뭐 우리도 그런 농담들도 많았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어요. 부모님들한테 열심히 키워줬는데 뭐 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뭐 거짓말 해갖고 돈을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60년대 선배님들은 그런 거짓말 하셨었군요. 아, 저는 저희는 70년대생이라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농담으로 이제 보면 옛날에 보면 진짜 탱크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탱크 사서 부대에 사 갖고 가야 된다. 뭐 농담도 막 그런 얘기하고 사실 유머로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도 좀 많았었잖아요. 뭐 네. 사전 사야 됩니다, 딕셔너리 사야 됩니다로 2번씩 돈 못 내고 뭐 우리 그런 욕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은 한번 돈을 잃게 되면 다시 복구하시기 힘들고 저도 한 3년 전쯤에 그런 분을 뵀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이 보험에 안전하게 맡긴다고 투자만 해준다고 그러면서 한 18억 정도 편취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1,000만 원, 5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약서를 어마무시하게 써가지고 사라져갖고 고소했는데 찾을 수도 없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지금 되게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말씀하니까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례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2016년도 정도였었는데 어느 회사입니다. 어느 생명인데 이분께서 78세인 어머님이 73세였던 어머님이 그 보험사에게 실손의료비, 병원비를 내주는 그 보험인 거죠.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사로 갔는데
설계사분을 연결해 줬대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어떤 상품을 권했냐면 종신보험을 권유했던 겁니다. 종신보험. 예, 그러니까 종신보험에 실손이 들어간 건데 네. 이 실손을 가입할 목적이었는데 네. 종신보험을 가입한 거죠. 네. 보험료는 23만 원이었는데 실제 실손은 5만 원인데 아, 나머지 18만 원 정도가 종신, 즉 사망에 대한 네, 보장이었었던 그죠. 거죠.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사례를 듣고 23만 원을 어떻게 내십니까? 73세, 74세 그죠, 이 그죠, 어머님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은 민원을 도와드렸어요. 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실제로 민원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 예. 본인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아, 결정이 왔었던 거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개인적인 분노를 생각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어찌 보면요. 개인적인 분노를 떠나서 이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권이냐면 그때 당시는 어떤 실손이 있었냐면 개인적으로 실손을 가입할 때 단독으로 실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비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어, 그리고 종신보험에 실손을 넣어서 그래서- 가입하는 종신보험이 있었다라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택권 자체는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이 선택하고 본인이 설명서에 읽고 서명했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수십 장짜리의 설명서를 그쵸, 예. 사인했다는 예. 이유로 소비자가 결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책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 부분일까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되게 공감이 가요. 저도 요즘에 보험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특히 그 금융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가입하시려고 그러면 보험은 뭐 서류도 사인도 여러 번 하고 은행에 가서 뭐 대출만 받아도 사인 서류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금융소비자 보호 운동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특히 시니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자립청소년 지원 사업에 사실 관심이 많아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이잖아요. 사회가 이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회가 좀 도와줘야 되는 우리 이웃이고 우리 자녀들인데 실제로 그 상담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뭐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제가 표현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뭐 사회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정서적으로 많이 보살펴주고 또 사회적인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나름대로는 네.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줌으로 네. 멘토링을 하다 보면 마음에 좀 안정적인 기운들이 있습니다. 아. 또 학자금 지원이 되거나 또 어느 정도 생활 보호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고 또 자립정착금이라 해서 시도마다 다르지만 최근에 제주도는 1,500만 원까지 1,500까지. 전국 최초로 1,500만 원까지 지금 금액을 좀 높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재정적인 안정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특히나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를 받아서 네. 이제 임대 아파트를 받는 경우들이 행복 많으니까 때, 임대 아파트를 받아서 이제 주거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들 또 어떤 뭐 어디에 가서 어디 서울로 나가거나 했을 때 지역이 변하게 되면은 그 임대 아파트를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예, 이제 또 예. 주거적인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좀 불안감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멘토링의 역할들이 꾸준하게 좀 전개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에 기업에서도 감사하게도 지원금을 좀 주시고 해서 이벤트들도 하고 또 캠프도 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좀 영속적으로 이들을 케어하고 6개월 이상 저희는 6개월 정도의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네, 6개월 정도의 멘토링을 통해서 꾸준히 이들을 소통하고 라포라고 하죠. 상담할 때 이렇게 서로 마음이 공감대가 그렇죠, 형성되는 그런 기간들 한두 달 정도를 감안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의 멘토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또 바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전라북도에서 지금 살고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임대 아파트를 받았는데 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서울로 됐으면 또 그걸 놓고 또 서울에 또 와야 되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자립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뭐
끊임없이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서울에서는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행복주택이죠. 뭐 39제곱미터면 그쵸. 보통 곱하기 0.302로 예, 하면 열- 한 한 대충 한 10평, 예, 10평 그죠. 정도, 예, 전용으로 그죠. 10평이니까 분양 평수로 보통 얘기하는 거는 13평 예, 정도.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면 혼자 살 만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평수의 어떤 행복주택이라는 거가 많이 있긴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으로 한정돼 청년들이 있으니까. 직업으로 많이 아. 몰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났던 청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자립준비 기관에 시설에 있는데 예. 그게 행복주택이 아직은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23, 24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행복주택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담이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제도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싸요. 그래서 저는 역세권도 좋지만 좀 저렴하게라도 서울 지역에 이런 임대 아파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청년들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공유주택 뭐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가네요. 요즘에 저도 이제 SH공사나 LH공사에 대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보면 그런 공유주택, 뭐 쉐어하우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좀 지원을 좀 해줘서 주거가 안정돼야지 이 청년들이 좀 올바르다는 표현은 좀 있던데 주거가 안정된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우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저 한 가지만 그냥 더 여쭤볼게요. 상담 좀 해보셨잖아요. 그 청년들하고 그 청년들 해보실 때 뭐 아주 좋은 사례 아니면 조금 안타까웠던 사례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일단 이제 얘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 예. 근데 네,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제 상담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거는 네. 이미 엎질러진 상황이나 음. 이미 결정이 된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무리하게 또 빚을 내서 뭐 창업을 하겠다라고 아. 했다가 손해를 본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예방적으로 멘토링이 돼서 또는 이제 예방적으로 교육이 돼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은 이미 좀 엎질러진 상황들 그래서 이미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워크아웃 상태로 국가의 어떤 서민금융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가 있는 상황들은 이들이 이제 보통 나오면은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해서 종잣돈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런 통장을 23살 이후까지는 본인들이 잘 지킬 수가 있는 건데 24 정도 됐을 때 이 돈을 깨가지고 뭐 창업자금으로 썼다가 뭐 예를 들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준비 안 된 창업을 했다가 빚내고 또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럼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굳이 하지 않았도 됐을 기회비용 그리고 그런 것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내가 놓치는 매몰 비용 이런 돈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 청년들이 정말 빚 제로로 시작하는 것까지 또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실수해서 이미 좀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렇다고 저희들이 멘토링을 하면서 돈을 그렇죠. 후원하거나 네. 그건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런 예측 가능한 좀 모델들이 생기고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계획할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는 역량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제 터널에 들어갈 때 깜깜한 것처럼 깜깜하면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터널 끝에 양지가 보이면 그 터널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마음이 불안하진 않은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안정감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서 안타까운 사례는 지금 현재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로 간다. 근데 그 근저에는 재정적인 불안감이 앞서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자립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특히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생 상담 같은 게 필요한 거겠죠.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